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총선 전 마지막으로 하는 김호중 뉴욕타임스 시즌3의 몇 회야 우리가? 168회. 네, 16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방송이 금요일하고 월요일 나가나요? 그죠? 일단 총선 전에 마지막인데 저희가 민주당에 한 분을 모셨어요. 전략기획본부장인가요? 전략본부장. 그냥 전략본부장. 전략본부장입니다. 전략본부장. 선대위에서는 전략본부장이시고, 네, 당에서는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이시고. 참고로 이 참여연대를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이 사실상 맨땅에서 시작하셨고 이렇게 세우신 분이죠. 10년간 시민사회단체에서 브레인으로,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통합하면서 들어가서 최고위원 선거에서 딱 떨어진. 그래서 김원준 총수가 당선시켜준다 그래놓고서는 그냥 입식고서 딱 떨어져 버린. 제가 그때 부축했거든요. 정치하라고.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나가게. 나가서 라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몇 번이시죠? 네, 14번이. 14번.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의 그래서 진출을... 이렇게 얼굴이 핀 거예요. 최고위원 떨어졌을 때만 해도 사망이었거든요. 그런 상태가. 14번이면 무조건 되나요? 무조건 되죠. 모르죠. 민주당은 몇 번까지 안정권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은 판이 워낙 유동적이라 뭐 안정권이긴 현실적. 없지만 뭐 지난 18대 국회 때 워낙 성적이 안 좋았을 때 15번까지 됐죠. 그러니까 14번은 괜찮다.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용민이가 있는데 다 떨어뜨려버릴 수 있어. 우리 용민이가 입만 열면 반성하지 않는다. 나 원래 그런 놈이다. 민주당이 시켰어. 몰랐냐? 다 죽었어.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도 당의 후보인데 그렇게까지. 아니 어차피 2판 4판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은 그 라디오죠. 라디오는 민주당의 자금으로 제작한 것이었다 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반성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 총선 전국을 좌우할 최고의 폭탄은 김용민 입이에요. 잘해야 돼요 지금. 동의합니다. 아니, 오늘, 이제 다 동의하기로 했어요. 오늘 어버이연합이 서울시장이나 대선 후보급에만 나타난다고 하는 그 어버이연합이 그 조중동 기자들을 이끌고 한번 작전이죠 당연히. 그리고 김용민의 차를 지금 추적하면서 어떻게든 선거운동 차량이요? 네, 추격하면서. 네, 추격하면서 어버이연합이 오고 그 앞에서 이제 당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또 미리 입수하여 도망갔지. 기자가 쫓아오는 거지. 추격전이 막 벌어지고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소식이. 근데 만약에 거기서 김용민이 그 피하지 않고 우통을 벗고 여기 민주 쓰고 어버이연합 아저씨들과 함께 할아버지들과 막 시너를 몸에 부으면서 그랬어 봐요. 지금 막 가자는 거지? 이 총선은 다른 분석 다 필요 없어. 14번 안 돼요, 그러면? 14번 안 돼. 14번이 아니라 9번도 안 돼. 그러면서 그 상태로 한명숙 총리가 대표가 달려가는 거예요. 막. 끌어안고 막 저를 살려주세요. 지금 저 얘기는 네.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 사퇴하라는 얘기하지 마라. 뭐 이 얘기 같은. 아니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사퇴하라는 얘기 얘기야? 안 해요. 그건 언론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민주당의 스탠스는 우리가 도와주기는 애매하다. 사안이. 하지만 니네 힘으로 돌파해라.
알아서 살아와라.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안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기엔 애매하잖아요. 진짜로. 어떻게 이 공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민주당, 그러니까 당대당에 모양 안 나는, 게다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안 되거니와 민주당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다니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김어준 씨가 당의 전략본부 장관. 그런 건 없어요. 당의 입장을 본인이 막. 형 조용히 해. 지금 SNS 검색률이 문재인과 모두를 다 넘어섰어. 김용민. 어제부터 압도하고 있죠. 네. 그 전국민 SNS 검색률 1위를 자랑하는 김용민 사과.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그 SNS 검색률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겠다. 사과 범보. 사과 범보. 신어 붙고 막. 그러면서 난 단식에 들어간다. 막 그러지. 여기까지 하고. 자, 민주당 전략은 뭡니까? 그러면 김용민 입을 막는다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어떻게?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민심이 조금 요동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진짜로 그 지난주까지는 일당 경쟁에서 한나라당이 앞서 상했던 게 실제로 대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이해운 그 새누리당 그 중앙상황실장이 무심결에 진실 얘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자체 분석으로 볼 때 야당의 수능표 5%를 감안해도 일당되는데 무난하다. 그러니까 139석까지 된다라고 하는 게 그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했던 거하고 거의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보면 참고로 한나라당이 쓰고 있는 여론조사가 더 정확해요. 그 점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절망하지 않는 거는 김용민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 김용민이 김어준이 내가 당적을 바꾸겠다. 한나라당으로. 이 조사를 해보면 그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민심이 아주 견고하게 밑바닥에 있는데 다만 그게 이제 표로 정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서서히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좀 잡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제 후보들이 피부에서 와닿는 이제 사람들의 반응 이런 거에서 조금 그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인다.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선대본부장이 뭐 기자들 만나서 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렇게 추격의 발판이 확실히 마련된 것 같다. 이제 이상하게 이게 이 야권 지지층들은 좀 늦게 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서울시장 선거 때도 초반전에는 쭉 밀리다가 선거 한 일주일 앞두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경원 당선만은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쭉 그 뭉친 것처럼 이제 지금도 이제 이쪽 야권 지지층이 그래도 이 새누리당 일당만은 안 되지 이러면서 조금 이제 뭉치는 이런 좀 아직 김용민 변수를 계산에 안 두신 것 같은데 그걸 다 흐트러뜨려 줄까요 저희가? 네, 그거를 수치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최대 몇 석 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최저하고. 지금은 이제 일당이 135석을 기준으로 135석을 넘는 데가 일당이 되는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비례대표 포함된 거죠? 포함되고. 근데 지금 민주통합당이 120대 선에 걸려 있는 거죠. 비례대표까지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서서히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새누리당이 130대에 있는 거는 분명한. 특히 이제 그 연초에는 마치 부산 경남이 막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 최근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3번이나 간 게 4번. 이번 한 번 더 가서 4번 갔죠. 이제 그게 이제 영남권을 공고하게 다지겠다 이런 건데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로도 지금 뭐 부산에서 앞서고 있는데 2군데
있고 나머지는 뭐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 후보가 다 뒤지는 것으로 두 분이 문재인 공하고 조경태 의원 두 분 정도 앞서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밀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이제 새누리당이 다시 또 영남을 석권하게 되면 수도권에 오기 전에 이제 한 80석 갖고 이제 수도권에 들어오니까 그럼 뭐 기본적으로 한 30몇 석만 얻으면 130석이 그냥 비례대표 합치면 넘어가는 이런 구도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 경남에 우리 후보가 됐든 아니면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좀 더 선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심판의 심리들이 이렇게 확 올라와 줘야만 일당 싸움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상황이다 이렇게. 저도 조사를 해보면 이 여야 정당 지지율과 후보들이 얻는 지지율 이 차가 뚜렷하거든요. 특히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40이 나오면 그 지역에서 후보 지지율이 40이 나옵니다. 거의 차이가 없게 나오는데 즉 이 똘똘 뭉쳐 있다는 거고. 근데 야권으로 넘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보느냐 60% 동의. 그다음에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보느냐 45% 동의. 그런데 막상 거기에 후보를 민주당을 넣건 진보당을 넣건 30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집도가 이쪽은 굉장히 느슨하게 퍼져 있고 지금 그 김 본부장 말씀은 이제 결집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고 저쪽은 이미 똘똘 결집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위원장 효과라고 하는 게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내가 이명박을 찍었지만 내가 봐도 정말 싫다라고 해서 흩어졌던 지지층이 이제 박근혜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전략이 처음부터 이제 과반수는 포기하고 이제 그 일당 뺏기면 이제 박근혜 대세론이 이제 결정적으로 흔들린다고 보고 일당 싸움 중심으로 가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초반전에 색깔 공세를 구시대적이지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색깔 공세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지지층을 딱 결집시키니까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40%의 지지층을 확 결집시켜 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11월 서울시장 선거 때도 똑같은 양상이었죠. 그러니까 선거전 초반 때 저쪽 지지층은 조기에 결집하고 우리 지지층들은 원래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정권도 심판해야 되겠고 야권 단일 후보 되니까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저 후보를 찍어줄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니 뭐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찍어는 줘야 되겠는데 이런 이제 그 좀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 지지층들이 꽤 넓게 그러니까 우리 후보 지지층들은 좀 아직 손을 이렇게 좀 이완돼 있고 저쪽은 강하게 뭉쳐 있고 이런 양태.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은 우리가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추격하는 동력이 표로 여론조사로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다. 근데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이 아마 이번 선거 판세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저를 보십니까? 또 김용민. 그러니까 박선숙 사무총장이 재밌는 표현을 쓰던데 이 큰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이 뭐냐면 정권 교체, 이명박 정부 정권 심판 이런 흐름이 있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이 이 흐름을 딱딱 끊는 장치들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런 걸 밀고 쭉 갈 거냐 아니면 그 흐름이 이런 장치들에 의해서 차단이 될 거냐 그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표현도 맞는 표현인데 저는 마지막에 김용민 장벽까지. 네, 저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잖아요. 사실 그 김용민 동네를 해봐도 비슷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해봐도 거의 양상이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 후보 만들어졌는데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예스. 하지만 그 동네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덜 지지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더 둘 중에 작은 요인이지만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층 있잖아요. 그중에 보수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랜 세월 민주노동당, 진보당은 위험하다고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 논리를. 근데 진보당하고 합쳤어요. 마음이 싹 안 가요, 살.
그 면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밑바닥에. 또 하나는 저 이게 더 큰 이유라고 보는데 이게 정권 심판 막 이명박 싫어. 그게 이명박을 싫다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마음을 받아서 누군가가 이명박 대신 나타나야 되잖아요. 저기는 이명박은 싫지만 박근혜가 더 그걸 만회해 줄 거야가 있는데 여기는 나는 이명박은 싫지만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을 주면 어차피 동네의 지역구보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6번 지금 올해 총선의 표는 내 지역구 후보에 던진다기보다는 그래서 대선에서 이기라고 던지는 표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그걸 받아갈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이세상의 부산 출마를 알렸었는데 그러니까 부산 지역이 가진 상징성과 뭐 노무현 대통령의 부처의식과 여기서부터 돌파해야 된다고 하는 부산에서 운동해온 사람들 오래된 수건 이런 게 합쳐져서 결국은 거기 나갔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없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묶이면 받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철수 원장이 막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그 빈틈에 내가 이 투표를 열심히 잘하면 그걸 누군가가 받아가가지고 저쪽을 이겨서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하겠지? 라고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미래 권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도 이제 그 과감하게 사실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못하지.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미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무슨 미래예요. 정말 과거의 전형적인 모습.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내용도 뭐 레토릭만 뭐 얘기할 뿐이지 경제민주화 복지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공약을 비판할 게 없는 게 공약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미래라는 말이 부분적으로 먹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미래지향적인 무슨 내용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미래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미래로 받아들여지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원준 총수가 얘기했듯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전초전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깊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총선을 이기면 미래 권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어떤 미래 대안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게 발동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에게 투영되어지는 건데 야권의 그런 박근혜와 같은 이런 존재가 선거 전에 전면에 딱 이렇게 포진해서 끌고 가는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이쪽에 미래지향적인 대안도 내놓고 민생 대안도 내놓고 하는데 그걸 누가 책임질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은 이 당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당보다는 그걸 책임질 지도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이 나는 지역을 책임지겠어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계속 계시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당이 내놓고 있는 이런 어떤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못하는 이런 좀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뭐 아쉬운 거죠. 아쉽고 문재인 사장이 이제 그 부산 선거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서울에 한번 올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이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솔직히 뭐 이미 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말이 제일 중요한 고비니까 그 문재인 이사장이 잠시 부산을 비우더라도 수도권에 와서 어떤 좀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해달라는. 제가 보기엔 그건 어려워요.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을 뛰는 후보들을 만나보면 이제 이건 지역을 뛰는 후보의 마음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지역을 아무리 유리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지역을 비우고 다른 동네에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 지역 정서가 이제 여기는 다 뽑혔단 말이지 이제 너는 이제 다 당선됐단 말이네 이게 굉장히 유치한 감정이지만 그런 걸 줘요. 그리고 엄청나게 두려워한다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압도적으로 야권 후보들 중에 그나마 압도적인 지지율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노회찬 후보다. 노회찬 후보를 땡겨서 우리 대전에 가봅시다. 못해요. 그게 유리해도 아무리 유리해도 왜냐하면 표가 까지기 전까지는
이 선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누군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자기가 죽으면 끝. 정치에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게다가 이제 또 문재인 고문 쪽에서는 이제 이게 본인 지역구 선거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산 경남 선거전은 다 진두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2, 3일에 한 번씩 지금 다른 지역에 계속 출몰을 하고 계신데 출몰을 하고 계신데 그분은 진짜 출몰에 맞은 게요. 선거 유세를 안 해요. 그냥 걸어다녀. 왜 걸어다녀? 그런데 미치겠어 아주. 그런데 저기 전국 선거까지 하라는 거는 이게 좀 부담이 된다. 이게 또 부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캠프라고 할지 그렇죠. 그쪽 관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그 지역의 정서하고 이렇게 딱 밀착해서 몇 달을 보낸 사람이 또 말씀하신 대로 다스려줘야 할 자기 부산 후보들이 많은 상황에서 딸랑 버리고 가면 자기 혼자는 당선될 수 있어도 다른 지역에 또 마이너스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산에. 그런 계산들이 이제 복잡하니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 차 타고 돌아다니지 맨날 걸어다니니까 너무 피곤해 이 양반이. 이거 사실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부산을 그렇게 자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문재인 그렇죠. 후보의 발을 부산에 묶어놓겠다 뭐 이런 것도 그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문재인 부산 출마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렸던 저의 생각을 듣지 않았던 문재인 이사장님에 대한 혼꾸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구 선거라는 게 역대 대선 주자들이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안 하는 경우 이유가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안전한 텃밭이 아닌 다음에는 그 지역구에 나간 사람이 거기서 한두 번은 몰라도 나오면 사람들이 그 지역구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래 너는 됐단 말이지 이런 식의 그 심리를 주기 때문에 함부로 더군다나 문재인처럼 움직이면 모든 언론이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한테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동네를 떠났구나. 그래. 아니 문성근 그 최고위원이 그 한동안 이제 그 최고위원 회의를 오면 부산에 있다가 월수금 회의 때 전날 밤 올라와서 새벽에 회의하고서는 바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서울에 뉴스에 나오니까 지역에서는 쟤는 부산에서 출마해놓고 부산에 한 번도 안 오고 맨 서울에만 있다 이렇게 소문이 그 돌더라는데 맨날 있는데 맨날 그 먹혀요. 시간에 10분의 9는 90%는 부산에 있어도 그런 소문이 이제 계속 도니까 이제 못 가는 당에서도 최고위원 이제 오지 마셔라 그냥 지역에 계셔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 지역구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에 와서 선거를 할 거면 지역 주민들한테 열심히 해야지 뭐 서울에서 그런 중앙 정치 할 거면 서울 가 이렇게 되는. 그래도 이제 부산 경남 선거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야 할 곳이 있다면은 그쪽도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데 수도권이 아무리 박빙이라고 해서 거기는 박빙이라도 되지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박근혜는 어디에도 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투표를 하면 박근혜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정부의 이런 그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내가 투표하면 우리 동네에 그 국회의원 하나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로 다음 권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연결이 정서적으로 그게 다소 중간 과정이 비약된 비논리적이라 하더라도 그게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투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저는 10% 이상 직결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완전히 흐트러뜨리려면 김용미 입이 뻐끗하면 되죠. 그래서 요새 그 현장에서 인기가 좋은 연사가 보면 아까 그 두 가지 이유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이제 현찰이 될 만한 박지원 그렇죠. 최고위원. 박지원 최고위원은 맘 돌린 민주당 출신 호남 출신 그쵸. 유권자들. 전통적인 유권자들에게 먹히죠. 먹히니까. 그래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언제 관악을에 가느냐. 그 이정희 대표 사퇴하고 새로 이상교 후보 나간 지역에 가서 지지 지원을 하느냐 여부 요것도 하나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손학규 대표가
이제 메인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기가 있고 또 다른 이제 당외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강금실 전 장관도 그렇죠. 여러 군데 가고 있고 그 유구라라고 유명한 용준 교수 또 인기 있는 멘토 중에 한 실제로 그 당의 지지율에 있어서나 수도권 후보들 지지율에 이렇게 올라갈 듯 하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얘기했던 대로 전통적 지지층의 문제.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39% 뭐 이렇게 갈 때 그 호남에서 지지율이 한 8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수도권에서도 이제 비슷한 양상들이 있는 건데 그렇죠. 나이대가 좀 높고 조금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그분들이 늘 이제 실제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어쨌든 이렇게 그 시점에 있어 정치적 과제나 대의에 맞게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지만 또 그러려면 그 당과 후보들이 또 성의 있게 또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안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박지원 최고 같은 이런 분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 수도권 후보들한테 지원 요청 받는 가장 인기 있는 분이 그 박지원 최고 그렇죠. 같은 분이고 또 희한한데 그 민주통합당 지지층 안에서 제일 취약한 데가 30, 40대 주부층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또 맞아, 희한해. 그 후보들 중에서 30, 40대 주부층에서 이기는 후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계층적으로 보면 재밌는 게 제일 어려운. 그 세대가 또 그 정권 교체에 대한 반응은 높아요. 이게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렇게 잘생긴 문재인이나 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안철수가 정 나타나줘야 굳이 나가고 싶은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는 특히 정서적 연결고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그 세대에게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집된 사람이 없는 거죠. 큰 문제다. 혹시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그 부산 경남 민심이 흔들린다 해가지고 한번 르뽀하러 3박 4일 정도를 쭉 갔는데 만나면 정권 교체해야지. 이제 박근혜로 정권 교체해야지.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봉화마을에서 한 노인이 와서 막 뭐 통곡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비서관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챙겨드리는데 그때 박근혜를 찍었으면 이런 마음들이 실제 박근혜 위원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정권 교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을걸요. 그건 정서적인 거죠. 박근혜 위원장이 오랫동안 자기가 피해자 모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럼 뭐 지금 아끼고 있는 카드 아끼는 카드 어딨어? 김용민밖에 없어 우리는. 아니,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짠 하고 내밀 만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선거는 투표율 싸움.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타난 모든 선거가 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대별 투표 경향이 워낙 뚜렷하고 그래서 누가 투표장에 많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지지율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판세를 읽는 참고용이지 선거 결과를 그걸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는 여론조사에 잡히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선도 결국은 투표율 문제로 간다 해서 55%를 넘어가야 야권이 좀 승리를 바라볼 수 있고 60%를 넘어가야 이제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55%만 넘어도 야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5%를 넘어야 일당 싸움을 할 수 있는 거고 60%를 넘어가야 이제 조금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18대 그 총선 때 50%가 안 됐고 48%. 네, 그 다음에 박원순 변호사 서울시장 선거 때도 50%를 못 넘기고 49%에 묶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 넘기는 게 옛날에는 뭐 당연히 총선 같은 경우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50%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무슨 카드냐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투표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투표해야 될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그리고
그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투표를 해서 심판을 하고 싶어서든 투표를 해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서 나도 좀 등록금 좀 줄여보자고 하든 저희 그 이번에 공약으로 내건 게 통신비에서 이제 가입비, 기본요금, 그다음에 그 말도 많은 문자 서비스 다 무료화하는 공약을 냈거든요. 실제로 그건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할 때부터 계속 해왔던 운동인데 이게 그 이미 뭐 통신망 그 기지국 다 설치됐는데 사실 기본요금이나 가입비를 받을 하나도 이건 가입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망 설치를 위한 비용을 뽑기 위해서 가입비를 받는 건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하루 한 집이 3명만 엄마 아빠 애만 써도 가입비 없애고 기본요금 없애고 문자 서비스 다 무료화하는 것만으로도 한 10만 원 정도 세이브가 확실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거창한 공약보다 훨씬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좀 그 부분에서 그래 투표에서 통신비 10만 원 줄이자라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서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뻔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든 이번에는 확실히 일당이 돼야 12월 달에 정권 교체할 수 있어서든 그런 이제 사람마다 동기는 다르겠죠. 다양한 동기 하에서 그런 동기들이 투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김영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전략과 마지막 카드가 있는 가운데 김영민 변수의 그 폭발력에 대해서 평생 돈만 모으다 가난하게 죽을 것인가 평범한 40살 아빠를 위한 부의 철학 정리.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얼마를 모을지 목표로 두지 말고 지속 가능한 월 수익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돈의 액수가 아니라 가치관, 철학,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1억으로 평생 월급 만드는 원룸 상가주택 투자법. 40살 행복한 부자 아빠를 용감한 출판사 길벗에서 협찬합니다. 이게 잠깐 설명, 어차피 우리가 딴 데서 이걸 설명할 뭐 매체나 왜냐면 난리본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길게 하거나 우리끼리 변명할 수 없거든요. 여기는 비교적 주진우도 없고 김영민도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삼자적 입장에 가까운 척하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났고 그래서 밤에 만나서 다그쳤죠. 어떻게 된 거냐? 지도 기억이 안 나지. 안 나는데 이제 차츰 이제 더듬어 가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방송도 했다가 녹화방송도 하는 그런 성인 방송이었어요. 근데 그 방송에는 작가가 있어요. 원래. 그런 옛날 인터넷 성인 방송들이 다 대본 없이 돌아가는 다 아이드립인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김구라 씨가 했던 그 방송도 다 대본이 있어요, 사실은. 그 대본을 현장에서 욕을 얼마나 더 세게 하느냐, 덜 하느냐의 차이지 기본 대본이 다 있어요. 그걸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건 저희도 인터넷 방송을 해봐서 알죠. 근데 그 대본화 애가 좀 늦게 도착해서 대본을 못 본 거예요, 잘. 그래서 이 대본을 작가가 주니까 촉으로 들고 보통은 이제 자기가 고치거나 하거든, 너무 심하면. 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본 플레이를 하다가 그 대목이 나오는 데가 온 거야. 근데 거기에 이런 지문이 있었대요. 그 당시가 뭐냐면 이라크에서 왜 죄수들 이렇게 빨갛게 껴가지고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네, 막 쌓아놓고 막 여자 간수가 남자 아저씨 목에 묶어가지고 막 빨갛게 껴서 돌아다니고 서로 이렇게 그 하여튼 성적 행위를 하게 막 만들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그런 게 그게 이제 그때 미군 중에 한 사람이 찍은 사진이 노출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화제가 됐죠. 그리고 뭐 칸타나모 기지 얘기 뭐 이럴 때였어 이게. 그래서 그 사진을 놓고 대본을 쓴 거야. 근데 거기에 그렇게 대본이 나와 있으면서 가로치고 여기 책임 있는 정치인 이름을 거론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쭉 이제 대본을 막 하다가 그 차례가 됐는데 그 책임 있는 정치인을 거론해 주세요 하니까 머릿속에서 그 이름을 떠올리는데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국방장관, 국무장관 순으로 거론한 거야. 부시, 럼스펠드,
라이스 얘는 사실은 그 생물학적 여성을 특정한 게 아니라 전쟁 범죄의 책임자를 야유하는 성인 방송 방식으로 천박하게 그 야유도 방식에 천박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건 맞아. 그건 욕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론된 인물들의 단계로 넘어가서는 이게 전쟁 범죄의 책임자를 거론한 거야. 그 앞뒤는 자르고 말은 그 말 자체가 가진 천박성은 그것대로 공격받아야 할 일이었으나 라이스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촉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성 성폭행 프로그램으로 싹 바꾼 거죠. 전쟁 범죄에 대해서 야유한답시고 했던 표현의 천박함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냐라고 할 것을 여성 성폭행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도 다 앞에 부시 럼스패튼 빼고 라이스만 얘기해요. 라이스만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죠. 걔네들이 마치 김용민이 여성을 특정하여 이렇게 공격한 것처럼 프레임을 싹 바꿨고 그 프레임 안에서 사실은 누군가가 이건 이렇게 잘못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 프레임은 아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나는 김용민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같은 편이니까. 응? 그 구차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과하고 끝내는 걸로 일단은 간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한겨레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조선일보의 프레임은 이 작전인데 그래서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여성단체가 사과하라 그러면 여성단체도 되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성단체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성폭행에 관련된 사안이면 여성단체가 받아서 타이르고 뭐 성평등 재교육 시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돌파구가 있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성단체가 대신 설명할 수도 없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여성단체가 끼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별로. 근데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부담이 되죠. 원래 우리 편은 없어. 원래 우리 편은 없기 때문에 매체 중에 일부가 그건 그거고 이 프레임은 이 프레임인데 그렇게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다 덮으려고 한다. 이건 비겁한 프레임이거나 하고 잘못된 프레임이나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면 그 다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어쨌든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조중동한테 민간인 사찰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 그렇지. 8년 전에 했던 그 멘트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직했으면 그 자체로 나오신 거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정당의 기본 논리로 하자면 사태가 맞아요. 왜냐면 자기가 정치인이 되고 싶었잖아. 그런데 사퇴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야망 혹은 뭐 정치가 이미 직업이 된 뭐 2선 3선이라고 하면 그걸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기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리고 도덕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지. 자기를 던지면서.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당 프레임으로 여기 나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는 것은 역시 도덕적 결정을 하였구나. 그게 아니에요. 응? 무슨 역시 예를 들어서 인권단체에 있는 사람이든 정당 정치인이든 자기 정치적 야망을 접고 내려놓았구나 하고 주는 임팩트도 없어요. 이거는 전혀. 그냥 조중동이 만들어놓은 이 프레임에 딱 걸려가지고 죽은 거지. 한마디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발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방식으로 돌파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낙선될 수도 있죠. 당선될 수도 있고 낙선될 수도 있는데 사퇴해서 차라리 나중에 후위를 도모해라. 우리에게 후위는 없어. 우리는 그냥 어차피 처음부터 이렇게 산화할 운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산화할 거면 여기서 산화하는 게 우리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투표하라고 독려하며 대가를 받고 가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새누리당으로 빨개 먹고 민주당한테 가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해주세요. 그다음 민주 쓰고 밑에는 통합
배 쓰고. 취재 좀 하셨죠. 아니, 잘못했다는 거에 뭐 이론이 있는 사람이 없을 없죠. 거예요. 네. 네.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라고 그렇죠. 해도 그 조국 교수가 잘 얘기했더만요. 풍자와 해악에도 금도가 있다. 네.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 그거는 혼나야 되는 것이고. 예. 혼나야지. 네, 그것과 별개로 이 뒤에 그거를 여성 성폭행의 프레임으로 잡아가는 것은 얘가 야비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거지. 그 앞에 김보혁 기자가 하겠지. 얘기했듯이 그 관련 기사를 쓰긴 썼어요. 근데 방송 빨리 오느라고 또 닭도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오느라고 다시 보관하세요. 저희 그 앞에 얘기했던 거 양쪽의 지지자들의 차이. 예를 들면 저쪽은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지면 야 큰일 났다 이러면 진짜 넘어가겠구나. 그럼 표로 나와. 똘똘 뭉치고 투표장에 나오는데 이쪽 지지자들은 뭔가 우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염치가 있고 까탈스러운 지지자들이어서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같은 사안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졌을 때 저쪽 지지자들은 다 투표장에 나오는데 이쪽 지지자들은 나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여유 부리면서 좀 빠지는 게 있고, 또 이쪽에 악재가 터지면 이쪽 지지자들은 이제 뭔가 명분이 표 던지기가 좀 이렇게 그런 거죠. 거시기한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진보 정당이나 이런 개혁적 성향의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까다롭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신에 유권자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지해주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보수 정당처럼 그냥 묻어갈 수가 없는, 끊임없이 그런 것을 의식하고 자기 자정 능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혁신시켜낼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게, 유권자들이 까다로우니까 당연히 그 까다로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표 때문에라도 계속 성찰하고 혁신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보정당이나 개혁정당이 계속 진보개혁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이 소식 접하셨을 때 김용민 후보의 이제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소식 접했을 때 당에서 처음 반응이 솔직히 어땠나요? 따지. 오늘 그게 반응이 뭐였어? 그것은 말이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나. 따지 뭐냐. 그러니까 사퇴시켜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차이죠. 한나라당은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막 날릴 수 있거든요. 박근혜라는 오너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 날리잖아. 손수도 꽂고. 민주당은 아무리 위해도 손수를 꽂을 수는 없어요. 그 절차적 문제나 자기들 내부 논리가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는 손수조는 박근혜를 위해 공천한 거잖아요. 손수는 손수를 위해 공천한 게 아니고 손수는 박근혜를 위해 공천한 거예요. 그것도 돼, 걔네는. 그리고 날리는 것도 되고. 문대성을 날릴 수도 있어, 걔네는. 필요하면. 거기서 반발해도 소용없거든. 필요하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과 여기는 그게 아니니까 항상 불리하죠. 근데 고민은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이 초박빙 지역이 많잖아요. 이 2004년에 열린 우리당 정동영 후보가 당시에 젊은 유권자들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 뒤에 노인들은 집에 계셔도 되는 노인들은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게 노인 폄하 발언으로 여러 의석 까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김용민의 여러 건의 그 막말, 욕설, 비하 발언, 물론 과거 그 인터넷 방송인 김용민이고 이제 공직을 하려는 김용민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수도권 박빙 다른 지역에 그냥 노원갑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좀 될 테고, 또 반대의 문제로 그럼 김용민이 사퇴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오늘 그 요새 많이 나오는 BH, 제 이름 이니셜과 같은 BH. 그래서 오늘 닭도 BHC를 사오려고. BHC 발닭을 살려고 했죠. 근데 미리하우스. 근데 거기에서 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김용민 사퇴하면 안 되는데 며칠 더 가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김용민 대선 후보로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김용민 후보가 사퇴를 하면
뭐 그런 이제 반대로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낙곰수 열풍에 힘입어서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해야 되겠다는 투표근 단련도 하고 뭐 이렇게 올라왔던 열기들의 찬물이 좀 끼얹을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투표율이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김용민의 사퇴가 어차피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쪽 지지할 사람 지지하고 지지할 사람 자기가 지지할 이유와 명분을 찾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김용민 효과가 갖는 프레임의 문제가 이제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를 일주일을 앞둔 시점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여야 간의 쟁점과 구도가 뭐냐? 그러면은 왜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되는가? 든지 아니면 거꾸로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일종의 김용민의 거취 문제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때 초반전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 박원순 프레임에 걸린 거거든요. 박원순이냐 아니냐, 박원순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박원순 변호사가 학력을 좀 애매하게 표기한 서울법대에 입학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 뭐 등등의 프레임에 걸리면서 사실은 그 프레임에서 이걸 이렇게 해명할 거냐 저렇게 해명할 거냐, 이걸 이렇게 대응할 거냐 저렇게 대응할 거냐라는 이런 구도로 걸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는 선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소위 선거에서 프레임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당으로서나 전체 또 야권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성격과 의미 이런 점들을 좀 분명히 하면서 지금 이번 총선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집권 세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했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고 못했으면 바꾸는 거고, 그래서 못했는데 못 바꾸면 선거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자 평가해서 바꿔야 되는데 바꿨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 대답해봐. 그래서 미래 뭐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공약 내고 인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저희처럼 뭐 반값 등록금 하겠다. 통신비 뭐 기본요금 등 폐지하겠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해서 10만 원 드리던 거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대안을 놓고 저거 신뢰할 만하다 아니다 이런 걸 갖고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더 민생을 잘 책임질 수 있을까? 4년 동안 민생 파탄시킨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냐? 좀 못 믿었긴 한데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좀 제대로 민생 공약 내놓는가 같나?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원래 선거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이게 흐트러지면 결과적으로는 저쪽이 의도했던 이제 프레임에 이제 들어가면서 선거의 의미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는 저기는 거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름도 생각 안 나. 동아일보가 존재감이 없어서 가지고 동아일보가 예를 들어서 딱 프레임을 잡았어 김용민. 그러면 일면으로 쭉쭉쭉 때려. 다 필요 없어. 막막 때려.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영향을 받는 보수 매체들 막 때려요. 일면으로. 밀어버리는 거지. 그냥 마구 밀어내요. 그러면서 그걸 하루만 하는 게 아니야. 융당 폭격을 가하는 거죠. 걔네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는 매체 파워로 보나 또는 매체 양식으로 보나 전면적으로 그렇게 맞받아치거나 전면적으로 한 이슈에 올인하지 못하거든요. 원래 우리는 고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선거만 되면 걔네들 프레임이 항상 우선적으로 먹혔어요. 언제나 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김용민이 딱 걸린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밝혀진 그 장진수 씨한테 건네진 돈이 5천만 원.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기구가 자기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데
아예 한국은행에서 그냥 통째로 들여다가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록에 제가 보기엔 기록에 남기지 않고 찍어서 뽑아서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새로 찍어서 그런 게 그냥 아닐까. 그냥 그대로 갖다 준 건데 이거는 명백히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매수 자금의 출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저 정도의 돈을 그냥 한국은행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거는 청와대가 나서지 않고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하가 그러면 실체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몸통 싸움 할 때 이용호가 지가 나와서 내가 몸통이야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그건 아니지. 그러면 이제 청와대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중간에 껴있는 뭐 사람들 뭐 이용호 위에 뭐 박용준일까 뭐 민정일까 이거는 다 건너뛰어서 이제는 대통령 아니야?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무대 위에 잘 안 올라와 있는데 이 민간인 사찰이 희한하게 국가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게 경찰청의 정보과 라인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또 민정 라인도 있는데 하필이면 다 내비두고 특정한 대통령의 고향 인맥인 영포 라인으로 고용노사 비서관이 왜 민간인 사찰을 지휘하게 되나.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통제해야 될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이 라인을 설계한 거죠. 대통령은 사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공식적인 이런 감찰 정보 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통령만 있었던 게 아닌 게 아닌가. 소위 이 사찰 라인을 통해서 올라갔던 보고와 정보가 대통령 이외의 누군가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 대통령과 대통령만큼이나 그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쉽게 이 정보를 얻기 위한 라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랬어. 그 영포 라인을 이용했으면 영일대군이지 않을까. 근데 그럼 그냥 이상하게는 의혹이 있다. 정치인은 꼭 의혹을 달아줘야 돼. 이런 이제 추측이 우리가 가능한 거죠. 아니,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는 없으나 형제가 왜 하필 이 영포 라인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사찰과 정보 수집을 이렇게 하니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길게 어렵게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뀐 한나라당 핵심 세력들 중에 일부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 처음 당하게 됐던 때가 이제 그 대군 그렇죠. 물러나라 이상준 물러가라고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자기 동네 후배들 확실한 이제 증거는 없으나 이 영포 라인을 통한 사찰이라는 것에 이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 하필 영포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비상상사고를 했을까? 그래서 이제 진실 규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영포 라인 하지 말고 동네 후배. 동네 후배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단계가 중간 단계 다 생략하고 정말 몸체. 그 몸체가 하나의 몸체인지 그 한 뿔에서 나온 두 개의 몸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규명을 해야 되는 문제고 오늘 아침에 그 새누리당의 이상돈 비대위원이 스스로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체로 드러난다면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될 문제.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여당의 비대위원이 직접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근혜가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각하가 자신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을 추려가지고 뭘 하려다가 싹 없어졌잖아요. 그 중에 저는 하나가 이 민간인 사찰 건이 곧 터질 것이고 그게 터졌을 때 자기가 새로 꾸린 뭐 어떤 그 세력 가지고는 돌파가 안 되니 박근혜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한 정도의 딜이 여기서는 이거는 추론이죠. 그런 정도의 딜 혹은 뭐 우리 상득의 형과 관련된 어떤 딜 이 정도가 없으면 이 서로 이렇게 왜냐하면 그 노후 보장이 유일한 관심사인 우리 각하께서 갑자기 입을 다물고 사라져가지고 핵 안보 정상회담 한는지도 몰라. 핵 안보 정상회담이 각하의 오래된 그 작전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언론에 잘 노출 안 됐어요. 의도적으로 대단히 사실은
예전에 그 G20 생각해봐요. 그거보다 대통령 더 많이 왔거든요, 이번에. 50명 왔어, 50명, 이번에는. 그때는 20명이고. 동아일보는 매일 대여섯 명씩 털어서 썼어요. 동아일보 누가 본다고. 실제로 그 당에서 전략 분석, 그러니까 상황 분석을 할 때 그 막 친이계들이 막 탈당 막 움직임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어느 딱 일시에 그 다 당의 결정을 승복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할 때 저희가 딱 분석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오더가 아니고선 저럴 수가 없는 건데 그럼 왜 그랬을까? 청와대가 지고 있던 그동안 그걸 그렇지. 통해서 지고 있던 정보로 걔들을 꾸려앉힌 거고 박근혜는 또 이걸로 이명박과 딜을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과반수는 아니어도 일당을 뺏기는 순간 일당이라고 하는 게 갖는 게 중요성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갖거든요. 국회의장도 일당에서 나오고 국회 운영위원장도 일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과반수가 아니어도 누가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거를 민주통합당이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총선 이후에 그냥 민간인 사찰 문제가 그냥 그대로 간다고. 형 나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대통령은 이해가 있었고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 김정인 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뛰쳐나갔을 때 자기가 일당 안 되면 대세는 꺾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당을 만들어야 된다, 새누리당을.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손을 잡은 거다. 이렇게 근데 이 민간인 사찰 문제를 내가 보기에는 미디어가 다루는 방식이 실패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야금야금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릭을 안 해요. 그 피로감이 쌓여서. 그리고 사건에 너무 많은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끌고 와서 이제 쭉 끌고 오다가 마지막에 대통령이랑 연결돼서 이걸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시나리오가 보니까. 근데 이 시나리오를 주도한 어떤 쪽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작전을 잘못 짰어. 이렇게 짜면 안 되는데 한 두세 번 판 크게 치고 쉽게 얘기하면 아 그런 건 낙검수가 해야지. 그런 건 이제 딱 오늘 이번 주에 녹음해가지고 다음 주에 빨리 그래 이 사건 우리가 정리해 주마. 그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오래 끌고 오고 너무 많은 사람을 등장시켰어. 정말 큰 사안인데 못 살렸다고 봐요. 난. 엄청난 사안이죠. 네, 이건 뭐 말도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저기 누구야 박정희 대통령도 중정을 이용했지. 그렇죠. 국정원도 있잖아. 검찰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라인을 통하지 않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 사람들 데려다가 따로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국민 총수를 밀어놓은 거야. 말도 안 되게. 이런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쉬워. 감옥에 가도 하루 이틀 가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공직지원 그 관실 이인규 씨가 공식 임명받기 전에 3개월 동안을 공식적으로 임명받지 않은 상태로 그 팀을 만들어서 했어요. 이거는 국가 기구에서 그러니까 있어 본 적이 없는 공식적으로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 훈령도 만들어지기도 전에 발령도 나기 전에 법이고 나발이고 원래 그러니까 법이고 뭐 그냥 만들어서 하다가 나중에 사후에 그거를 그냥 근거를 만들어. 이건 정말 시대의 사건이에요. 끝났고요. 어쨌든 김용민은 끝까지 가고요. 이 방송을 듣고 나오신 분들이 김용민을 당선시키던 당선시키지 못하던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사과할 거면 사과해. 우리는 중간에 절대 고만둘 수 없어. 우리는. 어차피 사나울 운명의 언제가 우리.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걱정할 것은 김용민이 옷을 벗고 이렇게 민주당 써가지고 막 마음에서 뛰어가면서 나는 민주당을 사랑해요 막 이러면 참 아름답겠네. 배에 막 덜렁덜렁합니다. 뒤에는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써. 야권 단일 후보. 민주, 진보 막 해가지고 여기 한명숙, 이정희 사진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총선 끝난 다음에 김용민이 당선됐으면 여기 와서 앉을 것이고 낙선됐으면 저기 앉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총선 끝난 다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